제가 이 특강을 매년 한 번씩 하거든요. 사회문제론을 할 때마다 하는데, 작년 기억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작년이 2010년이었잖아요. 2010년이어서, 작년에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의 우리 사회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2010년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10년 단위로 떨어지는 해였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1910년에 일본의 한국 강점이 시작된 해죠. 1910년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한일 합방이라는. 그 다음에 1950년이 한국전쟁, 6.25가 났었던 해죠. 1980년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났었던 해였었죠. 뭐, 그런 식으로 2010년이 모든 게 몇십 주년씩 되는 그런 해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 해서 특강을 했던 생각이 나고요. 뭐, 그 전에도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특강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조금 좀 말이 좀 험해졌다고 할까? 좀 심각해졌다고 할까?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요새 사정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년만 따져보더라도 6월 달이 다 안 끝났는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마음이 강해요. 보게 되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보면 아주 꿋꿋하게 잘 살고 있거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보면은 좋은 일, 재밌는 일이 있으면 열광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인 것 같아요. 나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오디션의 나라이고, 좋은 일, 재밌는 일이 있으면은 정말 불같이 달라붙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한편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간단히 하나만 보더라도 구제역이 있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동물을 수백만 마리를 그냥 갖다가 묻어버리는데 무슨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 장면 하나로만 보더라도 전혀 사정을 모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게. 근데 이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또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싹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싹 정리가 되고 이제 구제역의 종식을 선언했어요. 근데 구제역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참 토론을 할 때, 그래서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구제역이 시작되었느냐, 방역은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막 가지고 토론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저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히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 정리가 되고 수백만 마리를 파묻고 그 다음에 다시는 구제역이 안 일어난다 그러고 우리 종료를 선언하고 끝났어요. 갑자기 이 위기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위기가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외에도 엄청나게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우리의 경우는 바로 옆 나라인데 상당히 우리가 의연해요, 보면. 그 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원전 사고를 갖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참 막말로 쪼잔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이는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독일은 원전을 다 포기하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심장이 작아도 너무 작은 거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고 있는데, 게다가 바람이 불면은 곧장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지구를 돌아갖고서는 온다고
기상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가 보다 또 그랬더니 또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계속 기상청 대변인을 하고 있어요. 텔레비에 맨날 나와. 이해를 못 하겠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위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위기에 대한 위험사회, 위기에 대한 걸 갖다가 전문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이게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간이 작아 작기는 확실히. 율리 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험사회에 대한 걸 썼고 이 사람이 정의한 위기, 이게 영어로는 이제 리스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속성이 지금 얘기한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 위기를 보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가능성으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미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이 모든 게 다 터져가지고 여기서 다 벌어졌으면 이미 그건 재앙이에요. 근데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들이 물방울처럼 떠올라고 있는 그러한 것들 갖다가 위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걸 위기라고 얘기할 때 진짜 위기가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 위기를 규정해 주는 사람이 실제로 그 위기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 누가 그 위기를 짊어지고 갈 거냐까지도 대부분 결정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는 사실상 똑같은 위기라 하더라도 어떻게 연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제역 맨 처음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막 발병을 해서 번지기 시작해요. 자,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데 막 지금 곧 모든 소와 돼지가 다 한반도에서 다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사실은. 사실상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백신을 꼭 놔야 되는지 안 놔야 되는지 구제역이 되는 게 그냥 내버리게 되면 정말 다 그렇게 되는 건지 알 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위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로 위기로 만들어 갖추느냐, 누가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언론이 그렇고 정부가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커져버려 가지고선 진짜로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제가 흔들릴 정도까지 되게 되면 또 갑자기 위기가 약해져요. 또 그다음에 그게 복잡해지고 진짜 전체가 체제가 흔들릴 것 같게 되면 갑자기 위기가 사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있죠. 구제역에 걸린 돼지는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느냐. 아직도 잘 모르게 되고 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구제역이라는 것이 다음에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체제로 그걸 관리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또다시 얘기가 실종됐어요. 후쿠시마도 똑같아. 일본이라고 다른 게 아니죠.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백한 재앙이 있었죠. 그거는 누가 연출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규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구가 흔들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게 되면 그 동경전력이라고 하는 데가 그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초에 후쿠시마에서 그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맨 처음에를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의 위기인지, 얼마만큼의 사고가 터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아는 것도 안 가르쳐줘요.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결국은 그것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동경전력이 책임자로서 나와서 얘기한 거는 거의 2주가 넘어서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 심각하다. 근데 그 심각한 정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도 알아들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그걸 받아들였을 때도 진짜 뭐가 어떻게 심각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요새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그 방사능 물질을 갖다가 체크해 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4개나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4개를 다 받아갖고 한 번씩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무슨 베크렐만 나오고 전부 정상 범위는 A대. 전국 지역의 수치가 쭉 나와요. 근데 베크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베크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괜찮대, 근데. 어쨌든 정상 범위 내에 있으니까. 그래도 오존까지는 우리가 오존 주의보가 요새 나오잖아요. 그러게 되면 왜 시청 앞에 가게 되면 오존이 정상 수치 내에 있다 그러게 되면 뭐 괜히 알 것만 같잖아. 사실 그것도 잘 모르지만. 근데 베크렐은 더 알 수가 없어. 게다가 따지는 단위가 또 다 달라. 뭐 세슘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막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한 거는 그냥 만만한 거 좀 들어본 것 같은 게 요드잖아. 그죠? 그래서 요드를 또 이게 오염이 되는 걸 막아주려면 또 요드를 먼저 먹으면 된다고 뭐 그래갖고, 요드를 사서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뭐 보니까는 하루에 한 움큼씩 먹어야 된다는가 뭐 그래요. 이 요드가 들어가 있는 소금을 또 싸서 사재기를 해야 된다 그랬고, 소금을 못 구해. 다시마를 못 구해, 요새. 근데 다시마도 사재기 하는 게 조금 많이, 요새는 뜸해졌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바다가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기다. 그러게 되면 위기가 우리의 위기로서 우리가 그 위기를 파악하고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 나름대로의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큰일 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위기사회와 시민사회라고 하는 화두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저기서 하도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전 세계적인 위기다 그러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았잖아. 그래서 오사마를 잡았는데 오바마가 막 뜨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그것도. 그걸 좀 오바했지. 그래서 그 위기의 덩어리. 한마디로 모든 악의 덩어리인 오사마 빈 라덴을 드디어 잡았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극적인 위기를 극적으로 해결했느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막 쇼를 했잖아요. 뭐 온갖 각본을 다 썼어요. 영화처럼. 그래가지고 빈 라덴이 딱 잡으러 들어갔더니 자기 와이프들을 앞에다 세워갖고선 피하고 아주 나쁜 놈을 더 만들고 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막 위기를 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드라마를 만드는 거지.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테러가 바로 그런 거죠. 테러 아주 문제가 있죠. 아주 실제로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테러를 전 세계에 공통된 가장 무도한 위기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뒷받침해 주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빈 라덴은. 뉴욕에서 정말로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고 모든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건 맞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전부터 테러라고 하는 것을 수십 년간 팔레스타인의 소위 말하는 테러라든가 무슨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반군 테러라든가 하는 것 다 전부 테러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월남전에 있어서의 그 하노이 쪽에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에트콩이라고 하는 그 반정부 군사단체도 전부 뭘 썼냐면은 테러단체였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빨갱이 테러단체지, 그게. 그뿐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소위 말해, 그 미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모든 독재와 억압을 자행하고 있던 그러한, 정부에 대항해서 싸웠던 시민단체들이나 시민군들이 전부 테러단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라틴 아메리카의 신부님들조차도 그러한 반정부 단체 군에 합류를 해갖고 싸웠거든요. 그 모든 신부님들도 다 빨갱이 신부, 테러 신부가 됐던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러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위기로 그리고 그것을
더더군다나 테러는 아주 전 세계적인 거다. 그래서 글로벌 위기로 규정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회적 정치적으로 구성된다. 자, 사회적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속성이 있다더라도 분명히 우리 앞에 닥쳐져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란 말이야.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번이나 겪었습니다. 그 경제 위기를 겪었죠.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넘어간 거냐는 거죠. IMF 경제 위기가 여기 세대에서는 1996년 정도에 일어났으니까 15년 전 일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조금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놀러 가자는데 엄마 아빠가 못 놀러 간다든가 장난감을 안 사줬다든가 뭐 일을로 기억이 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그냥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했대. 그러고서는 나라가 파산했대. 근데 이게 갑자기 나타난 걸로 돼 있죠. 갑자기 나타났는데 어디서 IMF의 경제 위기는 도대체 왔던 걸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분명히 그전 같으면은 한강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서 그 마포가 휩쓸려져 나가고 또 흉년이 들고 뭐 이래서 농촌 지역이 거북등처럼 돼갖고서는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위기였었는데 갈수록 이 위기가 지역을 넘어가요. 그렇죠? 국가를 넘어가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경제 위기가 어디서 시작됐다 그러죠? IMF의 경우에 있어서는 홍콩의 금융시장이 움직이더니 동남아시아가 하나씩 쓰러지더니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이 파산했다. 한마디로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건 전 세계를 휩쓸더란 말이에요. 최근에 2, 3년 전에 일어났던 경제 위기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시작된 소위 말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기가 시작됐더니 유럽으로 다 번졌어요. 그러더니만 전 세계 금융이 다 흔들려. 그러면서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모든 정부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모든 정부가 돈을 찍었어요. 돈을 찍어갖고 전부 풀었어요. 그래서 당장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묶여져 있는 그 모든 그 경제 자본의 흐름을 막혀져 있는 자본의 흐름을 국가가 돈을 찍어서 돌렸어요. 그 모든 신용을 부실한 신용이다 못하는 걸 전부 어떻게 했어요? 국가가 다 끌어안았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위기를 넘긴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사실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취약한 데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스페인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아일랜드가 그러고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는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국경을 넘었다. 나머지 이 조류 독감 당연히 국경을 넘은 거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기후 온난화의 위기도 국경을 넘은 거죠. 자, 이 이유는 당연히 왜 위기가 이렇게 자꾸 세계화될까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모두가 세계화된 체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조선시대에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흉년이 들면 조선 한반도 내에서의 일로 그쳤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모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세계화가 돼서 엮여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은 곧장 우리에게 위기가 전달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차입해서 가지고 있죠. 우리가 수출을 하죠. 모든 것을 나눠 먹고 있죠. 같이 수입해서 먹을 거를 하고 있죠. 모든 점에서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계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기도 세계화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위기를 이해하려면 이제 두 가지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뭔가 위기는 분명히 어떤 모순과 문제점 속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 위기라는 게 규정되고 실제로 위기라는 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해결되는 모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된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위기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걸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한번 요약해보자 하는 거예요. 첫째가 이 탈지역적이다. 아까 말한 세계화하고 관련이 있죠. 영어로는 localization의 반대라 그래갖고 delocalization이라고 그래요. 자, 로컬을 벗어났다는 거죠. 아까 말한 세계화 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계측이 불가능해요. 이게 얼마만큼의 위기인지. 다시 말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는데 도대체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얼마만큼의 임팩트를, 얼마만큼의 문제를 우리의 모두에게 갖다 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측량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기후온난화도 얘기했지만 기후온난화가 우리에게 언제 뭘 갖다 줄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1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러저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뭐 2도만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전혀 계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서도 그 임팩트는 전 지역에 걸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실제로 보게 되면은 어떤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수습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수습 불가능하다. 결정적인 한 번 터지면 어떻게 이걸 수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의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같은 거야. 한번 원전이 몇 개만 탁 저런 식으로 터져버리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 그러죠? 원전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모든 할 바를 다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게 한번 딱 말썽이 나게 되면 수습을 누가 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 불가능하니까 못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전에 안 일어나게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예측을 해야 되고 먼저 예방, 그렇지? 예방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방을 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데 이 근대로 넘어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의 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옆에 시민사회라는 거를 놓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도대체 미리 예방을 하려고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미리 예방을 하려고 하고 뭔가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정보를 구축을 하고 이러려면은 이건 도대체가 위기를 어떤 정치적 사회적 목적에서 만지는 사람 말고 정말로 온몸으로 그것을 겪어내야 되고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이 아니면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민사회를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시민사회라 하더라도 그냥 한국이면 한국, 무슨 뭐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우리나라에 원전이 있으니까 울진이나 경주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만의 걸로는 도저히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시민사회라 하더라도 시민사회도 세계화 될 수밖에 없어요. 지역을 넘어가지 않으면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더 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계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위기를 우리가 금년 초에 그렇게 많은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이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위기의 속성과 속성을 이해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인식이 기초한 시민 사회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사실 지구가 흔들려가지고 지구가 요동을 쳐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 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맨날 지구를 쓰다듬어 줄 수도 없고. 중요한 거는 결국 위기를, 똑같은 위기라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위기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 위기를 핸들할 수 있는, 우리가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갖출 수 없다. 그런 위기가 일어났을 때도 오히려 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기회로 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약자는 그 위기 속에서 전혀 이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든가, 문제 해결을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보고 있듯이 그냥 지연시키면서 문제의 초점을 아무도 해결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진정한 위기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정치적 사회적인 것이 위기를 형성한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진정한 위기가 우리의 정치 사회적 체제 속에 있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얘기할 때에는 이게 재앙을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야지 민방위 체제를 잘 갖춰갖고서 말이야,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빨리 마이크로 알려갖고, 그 다음에 대피소는 위로 올려갖고서 전부 다 기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자. 뭐 다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위기가 제대로 접근되고 위기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체제가 우리 사회 속에 없다 그런다면 그거 갖고 되진 않죠. 이게 똑같이 여러분 NHK에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쓰나미를 특집 방송을 했어요. 우리나라 텔레비에서 방영을 해줬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NHK에 일본 쓰나미 특집 방송이 있었는데, 그 NHK 방송이 그렇게 방송 내용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런 재난이 들어왔을 때 재난 예고를 더 잘하자. 서로 더 잘 알릴 수 있는 정보 체계를 더 잘 갖추자. 이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한편 보게 되면 사실 그 핵심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위기가 오고 원전이 그렇게 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 이후에도 어떻게 시민들을, 그 재난을 당한 시민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원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데 대해서 동경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다루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진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위기가 일어났을 때 위기를 우리 나름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진정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 현대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속속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거를 빨리 정확히 알고 우리 사회를 바꿈으로써 그것들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위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이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사실 뭔가 이 견고한 탄탄한 그 사회적 체제가 이게 해체됐다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농촌 사회를 또 한번 봅시다. 농촌 사회 완전히 해체됐어요. 그전에는 못 먹고 못 산다 하더라도 그 농촌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회 관계라든가 문화라든가 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해체됐죠. 그래서 이게 견고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갔다고 그러냐면은 유동적인, 이렇게 막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간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에 제가 대학 교수가 되기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세운 거는 사실은 이 어떤 견고함 같은 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제가 옛날 서울대 물리대, 그러니까
그 동숭동, 지금 대학로라 그러죠. 그 대학로인 이유는 거기가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로겠지? 근데 대학은 별로 안 남고, 대학은 간 데 없고, 길 이름만 대학로라고 붙어 있는데, 거기를 어렸을 때 많이 다녔어요. 다니는데 보게 되면, 그 동숭동 뒷길을 가게 되면, 이렇게 그 교수 연구실이 보여. 교수 연구실이 반지한데, 거기에 옛날에야 뭐 이런 등도 많지 않을 때니까, 백열등을 켜놓고서는 백발이 성성한 교수들이 책상머리에서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학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는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되어 있고 세상이 무너져도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이런 생각이 느낌이 오잖아요. 저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대학은 어때요? 지금의 대학은 대학이 무슨 뭐 투자도 한다 그러지. 저건 대학이 기업의 어떤 그 활동이라든가 갖다 떠받쳐주지 않으면 대학의 역할이 아니라 그러지. 뭐, 입시도 해야 된다고 그러지. 도대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견고하고 탄탄한 대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다시 말해서 견고한 상태. 옛날 같으면 탄탄하게 그 역할이 있고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안정감 같은 게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유동적인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뭐 사회복지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그 마찬가지죠. 옛날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직장을 잡게 되면 다 모두 우리가 같이 생각하건대는 그 직장에 들어왔으면 그래도 꾸준히 일하면 다 같이 일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지금 아예 그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있을 때까지, 필요할 때까지. 그렇게 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나도 생각을 갖다가 유동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은 아니 바본 거지. 나 혼자 바보 되는 거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들어왔을 때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뿔 뿌릴 수밖에 없겠죠.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국민국가. 국가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저 대통령이나 뭐, 이런 데다가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얼마인데 국가가 역할이 감소되고 있다 그럴까. 에? 그러나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냐면은 국가가 분명히 자기 역할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게 세금을 주고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국가가 그 본연의 일들을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이 현대사회, 특히 이 세계화 속에서의 국가는 점점 더 그 권능을 잃어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굉장히 강한 정부인 것 같아도 기업이 정부의 이런 정책,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때리게 되면은 도저히 기업은 장사를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 곧장 꼬리를 내려요, 정부가. 안 내릴 수가 없어. 여기 사회복지 하지만 그냥 퍼주는 사회복지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럼 당장 사회복지 기금을 줄여야 돼. 국가가 사실은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기업이 됐건 어떤 사회적 집단이 됐건 뭐 어떤 지역이 됐건 뭐라 그래도 우리가 중앙정부라고 하는 국가에다가 모든 권능을 몰아주고 있는 거는 이것이 공공주체로서 확고하게 우리 모두의 이익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균형을 잡아달라는 거였거든. 근데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러한 권능들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감소가 되니까 그러면 그 권력들은 어디로 넘어갈까? 바로 이 세계화 과정 속에서 국가의 권능이 각 하나하나의 국가의 권능이 역할이 약해지고 감소가 되니까 그 권력들은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면은 이 전 지구적인 공간으로 넘어가요. 국가의 그런 권력들이. 예를 들면 어디로 갔을까? 바로 국제 자본이라든가 초국적 기업이라든가
뭐 헤지펀드라고 하는 지금 그러든가 이런 데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줄도 넘어가고 그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경제와 금융을 주물르고 있는 세력 쪽으로 국가의 권능이 이전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가. 자, 그렇게 되니까 위기가 딱 오게 되면 사실은 각 국가들이 아주 확실한 공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파워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게 되면 모두가 위기에 대해서 국민의 시민의 입장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국가가 자꾸 관리에 강조가 되게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막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 당장 피부에 와닿는데 불구하고 원전 여전히 어때요? 펄펄 살아있어요. 펄펄 살아있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원자력 발전소 더 짓는 거 계획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프랑스의 사르코지 같은 사람은 옳다구나 하고 원자를 팔러 다녀. 심지어는 그 참 이웃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다르죠. 독일과 프랑스가 왜 이렇게 다른가? 사르코지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나라의 원전이 미국하고 나서 일만 나이를 일본 사용하는데 전수속 원전이 부수지는 미안하고. 그러니까 사르코지는 전 지구적 공간에서 자본과 그 금융을 다 주물르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예쁜 거죠. 너무나 예쁜 거라 분명히 알고 있고 사르코지는 그걸 통해서 프랑스의 경제를 이 순간에 올리고 자기 대통령으로서의 인기를 붙이고 싶다. 그런 데에는 프랑스의 아주 높은 수준이라든가 프랑스가 관점수 같은 지원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다르죠.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살을 많이 뺐고 거기 이미 각 지역들 경제에 나타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원전성을 뺏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는 어떤 시민사회의 지금 권능이 독일의 경우에서는 시민사회로 넘어가야 되는 정책적인 사회적 프로젝트. 프랑스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그런 안정된 파워를 사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로 지금 보여지는 차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어떤 공동체가 보호해주는 공동체의 보호. 공동체의 보호 장치가 쇠퇴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함께 묶어서 가고자 하는 이러한 사회적 장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국가가 공공의 어떤 체제를 가지고서 그걸로써 그 뭐를 사회적인 안전보장 제도 같은 걸 갖다가 제공해 준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사회복지가 없느냐, 사회복지기금이 얼마나 늘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신과 장치가 변한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사회복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무슨 생산적 사회복지라든가 단서를 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사회복지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끌고 가느냐는 걸 갖다가 자생적인 공동체 위주로 가질 않아요. 자생적인 공동체 위주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중앙정부가 기준을 마련해놓고 사업자를 선발하듯이 하는 쪽으로 가죠. 자생적으로 남아있는 공동체를 국가가 보호장치를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선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경쟁에서 탈락한 낙오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걷어내기는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완화시키는 그런 일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거는 사회의 중심 가치가 이동했기 때문이지. 옛날에도 분명히 뭐 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거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잣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사회적 가치라든가 기준이라든가 하는 것이 경쟁에 기초에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없어지고 경쟁에서 이겨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자가 진정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지켜주는 보호장치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 경쟁, 시장과 경쟁 논리에 그냥 개인이 맨몸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88만 원 세대라든가 뭐 이런 거죠. 요새 무슨 나가수가 딱 끝나면 하는 게 뭐지? 무슨 사원 신입사원 뽑는 거 보게 되면 딱 그걸 알 수가 있죠. 그 경쟁의 논리 속에서 그룹을 짜갖고서 뭐 각기 역할 분담해갖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짜게 되면 또 다시 또 짜는 대로 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지가 알아서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가 네 번째가 이 과거. 과거라든가 역사적 교훈이라든가 하는 것 갖다가 자꾸 버리고 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우리가. 지나간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개그를 보게 되면 그때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위기하고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전에 일어났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배우는 게 없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임기응변이 더 중요해진다. 항상 누구나 보편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굉장히 엄청난 위기가 터져도 보는 사람은 달라요. 돼지를 몇백만 마리를 갖다가 매몰하고 있어도 뭘 생각하냐면, 야, 이거 이제 고기값이 되게 올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또 혹은 무슨,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집 식당 하는데 원가가 많이 들겠네. 이런 생각에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위기로 다가오진 않는 거예요. 산산이 깨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인이 위기에 그냥 노출돼서 나름대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나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배운 것을 자꾸 놓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드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결국은 역시 그 모든 위기의 상당 부분은 결국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온다. 자본주의의 속성에서 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공적인 것, 공공적인 것, 국가의 권능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자본주의적인 체제 속에서 경쟁이라든가 이윤이 우선하기 때문인 것이고, 어떤 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인간적 가치보다는 결국 경쟁과 시장 속에서의 적응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아까 말한 그러한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속성들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하거든요. 자본주의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뭔가 모르게 돈밖에 모른다든가, 청년 실업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산다든가, 재벌이 좀 너무 이상하게 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 이거를 문제가 뭘까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은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아주 모든 걸 요약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왜 이게 맨날 문제일까? 우리가 얘기한 많은 위기 속에서 역시 빼놓을 수 없이 꼭 얘기해야 될 것이 경제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IMF 때 외환 위기가 일어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더니만, 그게 1996년, 67년이었는데 그러더니만 왜 또 2008년, 뭐 9년 이렇게 봤을 때 또 경제 위기가 나냐?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1970년대 보게 되면 또 오일 크라이시스라고 그래갖고 또 위기가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1930년대 가보게 되면 미국의 대공황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희한하잖아요. 계속 경제 위기가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계속 오는데 왜 이렇게 오게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온다고요. 자본주의는 무조건 경제적인 위기를 가지고 가요. 그게 자본주의의 속성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나빠. 좋아졌다가 또 경기가 나빠졌다가, 그런데 또 다음에 올라갈 때는 더 좋아졌다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 저점을 지날 때마다 겪게 되는 그 위기는 거의 재앙 수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재앙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경제 위기를 잘 넘겼는데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뭐 벤츠니 아우디니가 막 요새 무지하게 굴러다녀요. 그리고 지금 뭐 괜찮지 않느냐는 거지. 그거는 사회를 전체적으로 안 들여다봤을 때죠. 이런 속에서도 바로 이런 경제가 자본주의가 이렇게 막 뒤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익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증권시장 같은 경우가 경제가 편안하고 변함이 없으면은 증권 사놓고선 한 30년 기다려야지 한 1.5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샀다 팔았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지. 그러나 우리 전체는 내려간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결국 경제 위기 하나만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속성에서 오게 되는 건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 속성에 기초를 해서 우리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국가의 권능이 약화가 되고 각 개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낱낱이 자기 스스로가 대응하는 걸로 이렇게 해체되고, 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라든가 보호장치가 다 사라지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구조 속에서 일어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이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느냐.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자본주의 하에서는 누구든지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게 되면 당신이 왜 회사를 하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딱 이러는 거지. 뭐 나는 신발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천당을 가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기업가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근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하기 위해서 경제 주체들이 움직여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럴까 하는 거는 자본주의 속에서는 말이에요. 자본주의 속에서는 내가 같은 휴대폰 회사를 한다 칩시다. 자, 내가 SK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이윤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내가 앞서 나가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큰 SK를 내가 쥐고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 망할지 내후년에 망할지 몰라요. 아이폰이 탁 들어와 버리게 되면 졸지에 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윤 극대화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본주의 체제예요. 즉 아까 뭐죠 그게? 경쟁이잖아 바로. 경쟁에서 앞서 나가지 못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곧. 자, 그러므로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제약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1번이죠. 이윤 극대화를 해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생산력을 키워야 돼요. 생산력을 극대화해야 되지. 생산력을 극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뭐 기술, 공장 이런 것들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TV를 보세요. 요새 뭐 스마트 TV라든가 LG하고 삼성하고 붙었잖아요. 붙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3D TV라든가 뭐 이렇게 팔릴 것 같으면은 둘 다 아주 무지하게 공장 라인을 늘려버려요. 전부 다 공장 크게 짓기, 그걸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싸게 많이 만들어서 시장을 확 덮어버려야지 이긴단 말이지. 죽기 살기에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생산력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술 도입할 거 있으면 뭐 모든 거 안 가리고 하고 끝까지 공장에서 생산력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뭐겠어? 노동자들을 완전히 제대로 꽉 쥐고 관리를 해야지. 얘네들이 갑자기 임금이나 올려달라고 맨날 싸우러 나오고 말이지. 뭐 노조를 만들어 갖고서 깡깡거리고 이렇게 되면은 저쪽에서 물건 만들어서 팔고 있을 때 어떡하란 말이야. 공장 라인이 갑자기 한 일주일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차 공장이 일주일 동안 파업해서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노동자를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돼. 그것도 더더군다나 너무 비싼 임금을 안 주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산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생산 이윤을 극대화하고 생산력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돈을 일단 투자를 집어넣고 있으면은 경기가 어떻게 돼요? 경기가 돌아가죠. 돌아가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계를 사들여야 되잖아요. 도로를 놔야 되잖아요. 그 큰 공장을 져놓고 사람을 채용을 안 해? 그럴 수 없잖아. 그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일단 돈단 말이에요. 이게 돌아.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게 경기로 이어져요. 그렇지? 그래서 경기가 활발하다고 하는 게 나타나요. 직장 취직이 위해서 되더라. 야, LG하고 말이야, 삼성이 3D 텔레비전 공장을 갖다가 지어갖고서 거기서 각기 한 1000명씩 뽑는데, 그러면 고용이 늘어나는 거야. 돈이 도는 거야. 한마디로. 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물건도 늘어나고, 재화도, 이걸 경제용어로 재화라 그러잖아? 재화가 생산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실업이 감소한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은 살만한 세상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LG하고 삼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충 되는데, 보니까는 그렇게 3D가 팔려나갈 때는 우리도 숟가락 하나 놓게 되면 좀 팔 것 같아. 하는 식으로 장사가 된다 그러면 뛰어들어오죠. 휴대폰 보게 되면은 아이폰이 된다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삼성이 만들었지. 그래서 같이 경쟁하고 있으니까 또 무슨 여러 가지 회사들이 들어왔잖아 벌써.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키아도 뭐 뛰어들어가지 뭐 그다음에 뭐 다 들어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뭐가 되냐면 기업의 경쟁이 어떻게 돼? 가속화되지. 가속화돼요. 그러니까 깜짝 그렇게 되니까 아이폰만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4를 또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 갤럭시 S2를 또 내놨잖아. LG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노키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한마디로 미친 듯이 가속화되는 거야. 정말 죽기 살기야. 자, 그런데 이쯤 되게 되면은 이 가속화된 경쟁을 도저히 조종할 수가 없어져요. 조종이 불가능해. 자, 이 조종은 첫째, 국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가 권능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야, 가만 보니까 너네들 이렇게 경쟁이 너무 과열됐어. 그러니까 너네들 공장을 절반씩만 돌려라. 응? 그러면 그걸 네 그러겠습니다 하는 회사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지. 게다가 더더군다나 그걸 절반만 돌리게 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 다 나가라는 얘기잖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조종이 안 돼. 그 다음에 나도 알아. 나도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야, 이거 가만 보니까 이거 너무 과열됐어. 이 휴대폰 시장은 이제 이래봤자 2년이면 꽉 찬다. 슬슬 발을 빼야 될 텐데 발을 뺄 수가 없어. 발을 빼는 걸 딱 누가 아는 순간 주가는 완전히 곤두박질을 칠 거고 그 다음에 그 약점을 노려갖고서는 찌르고 들어와서 뭉개버릴 거란 말이야. 한마디로. 뺄 수가 없어. 자기도. 그러니까 가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어. 즉 내가 머릿속으로 합리적인 걸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조종하기가 불가능해. 즉 뭐냐면은 그럼 뭐가 다 실제로 조종이 불가능해지냐면 원재료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해야 돼. 뭐 요새 휴대폰 관련해서는 히토류라는 게 요새 가끔 기사에 올라와요. 히토류. 이게 히토류가 일본말일까 영어일까 한국말일까? 이게 한자 말이야, 한자 말. 희는 희귀하다 그럴 때 희자예요. 토는 훅토자야. 류는 종류라 그럴 때 류거든. 그러니까 뭔가 희귀한 그 광물질들의 집합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휴대폰이나 이런 거 만드는데 꼭 필요해. 꼭 필요해. 근데 이 히토류가 전 세계에 다 존재는 하는데 마치 모래처럼 존재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금처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산에 사용하려면은 그걸 한 덩어리로 가져야 했을 거 아니에요. 오로지 중국만 이 맥이 있어. 그걸 덩어리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안 팔면 휴대폰 시장이 다 망하는 거야. 휴대폰 공장 안 돌아가. 그래서 중국이 꼭 쥐고 있어요. 자, 그걸 뻔히 알아도 가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확보하지 않으면 휴대폰 시장, 그 공장 문 닫아야 되니까. 5일이 너를 띄고 앉아 있어도 LG화학이 어떡하겠어요? LG화학 문을 닫든지 어떡하든지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돌아가죠. 전 세계의 위기를 조절할 수 있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 아니지. 전 세계의 살림이 다 파괴된다 해도 나는 차관 그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이 회사를 그만둬야 돼. 그냥 문 닫아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한 통제 안 되죠. 가만 보니까는 이거 좀 기계도 좀 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뭘 좀 이렇게 살을 좀 빼고 싶은데 살을 빼는 순간 망해. 그러니까 어떤 그 기업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조절하고 싶어도 잘 안 돼. 그 다음에 이 재정 능력이 내가 분명히 모자라기 때문에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다운사이징도 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알아도 내가 돈귀신이 아니라도 어쩔 수 없이 기업 경쟁이 가속화되게 되면 그 흐름을 타고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휴대폰만 갖고 얘기합시다. 결국은 있어봤자 한 두세 개 회사가 가지고선 다 될 걸 갖다가 10개 이상의 회사가 쏟아들어 갖고 막 다 만들어 휴대폰을. 당연히 뻔하죠. 누군가는
망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냥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망했다. 그러게 되면 삼성 휴대폰만 망하겠어요? 쭉 연결돼 있잖아. 심지어는 아이폰이 망하게 돼도 삼성이 타격을 입는다는 거잖아요. 왜? 아이폰의 부품을 삼성이 대고 있는 게 무지 많으니까. 그러니까 참 희한한 관계예요. 아이폰하고 삼성하고는 부품도 대고 또 완제품 시장에서는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싸우고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렇게 얽혀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 문제가 이제 누적돼서 당연히 폭발을 하겠죠. 아까 과열 경쟁된 상태에서는 폭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이 돈이 안 도는 거지. 이자율이 급등을 한다든가 무슨 이 뭐 원자재 가격 이런 게 급등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한계가 오게 되면은 빵 터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죠. 뻔하지. 기업의 비용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윤이 증발하는 거지. 감소하는 거예요. 물론 100%가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런 함정에 빠져들어가 버리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아까 조정을 하고 싶었으나 도저히 할 수 없이 경쟁에 모두 가담했다가 결국은 거기서 하나씩 둘씩 탈락을 해나가게 되면서 아주 진짜 강자, 독점 기업 같은 강자만 남게 되면서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생산을 축소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망하기 전에 줄여야지 뭐 어떡하겠어. 노동자를 해고를 하고 공장을 폐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바로 경기가 하락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투자를 했다가 과열 경쟁 점점에 일어났다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경기가 우리가 나빠졌다. 실업률이 올라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 사이클이야. 이게. 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들 입장에서나 서민의 입장에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지. 우리 쌍용, 저번에 경제위기 때 쌍용 자동차 공장 폐쇄한 거잖아, 그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공장 점거해서 싸웠잖아. 결국은 뭐 어떻게 해결을 해갖고 지금 가 있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도 실업의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IMF 때 똑같아요. IMF 때는 정리해고 했잖아. 바로 그게 이 국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지. 바로 우리나라가 계속 전부 다 목격했던 일들이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하죠? 약자부터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죠.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제일 먼저 누구를 쫓아내서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부터 정리하고 시작했다고.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느냐. 얼마나 구조적인 거냐. 그리고 실제로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때 얼마나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냐를 우리가 다 봤다고요, 이미.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또 하나 남을까?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그 안 팔린 휴대폰들은 다 어떡하는 거지? 즉, 이 국면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살아남았던 기업들조차도 뭔가가 쪼이기 시작해요. 왜? 구매력이 떨어지잖아. 사회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경기가 나빠지니까 어떻게 돼? 휴대폰 안 사지. 갤럭시 2라도 안 산다고, 글쎄. 그게 되니까, 다음에서는 뭐가 남게 되냐면은, 재고가 누적돼요.
재고가 누적돼요. 왜? 애초부터 우리나라 사람이 다 쓸 수도 없는 휴대폰을 만들었다고. 이미 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과잉 생산이라 그래요. 과잉 생산 돼 있었지. 너무나 과열된 경쟁 속에서. 생산 열증 때 다 했잖아. 공장 크게 만들었잖아. 다 쓰고도 못 죽을 만큼 휴대폰만 있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과잉 생산 체제예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재고가 언제나 있어. 한참 잘 나갈 땐 좀 없겠지. 갤럭시 2 좀 기다리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아이폰 살려면 좀 예약도 하고, 뭐 이럴 수 있겠지. 그래서 한 석 달만 기다리면 다 있다니까. 재고가 확 쌓인다니까. 그래서 절대 처음에 사지 말고 한 서너 달 있다가 사면 된다니까. 값도 더 내려가고. 왜냐하면 재고가 쌓인데 어떡할 거야. 값을 내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과잉 생산이 되게 되면은 재고가 누적이 되지. 그러면 불경기가 되지. 실업이 올라가지.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구매력이 줄지. 악순환에 접어들어서 연쇄 효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저점을 쳤어. 우리가 바닥을 친다 그러잖아. 바닥을 친다 그러게 되면은 재고도 다 이제 소진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다 쓰레기가 된 거지. 다 쓰레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 아까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정리가 됐어. 다시 말하면 죽을 사람 다 죽었어요. 잘릴 거 다 잘랐어. 망할 놈 다 망했어. 그럼 남아있는 거 갖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가게 시작해.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워낙에 이 과정 속에서 워낙에 망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아까 얘기했죠. 자꾸 밑으로 내려간다는 게.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시작했을 때 떼돈을 긁어주는 사람이 물론 있지.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간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이걸 뭐라 하냐? 불황, 공황이 막 흔드는 거야. 버스 꽉 차고 가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몰려 있잖아. 그러니까 버스가 한번 막 이렇게 흔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다 이렇게 적당히 퍼져. 에? 그렇게 하고선 다시 가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흔드는 동안 버스에 탄 사람들이 절반이 죽었다고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면 무슨 뭐 거의 뭐 이런 뼈가 부러지고 한 절반이 뼈가 부러지고 간다. 이런 식인 거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자,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은 희한하잖아요. IMF 당했을 때도 그렇고 뭐 그랬을 때도 그렇고 보면은 다 그대로 있어. 농업 경제가 망했다는데 농토도 그대로 있고 농사도 다 질 수 있고 무슨 가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홍수가 일어난 것도 아니야. 은행도 그대로 있어. 사람도 그대로 있어. 공장도 그대로 있어. 기계도 그대로 있어. 근데 위기가 온 거잖아. 바로 아까 얘기했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의 속성, 맹목적인 이윤 추구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이클. 이것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경제학자들이 멋있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로. 우리는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IMF 때 그 얘기 무지하게 한 거잖아, 그게. 그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게 뭐야? 기초가 튼튼하다는 얘기인데, 기초가 뭐냐면은 땅도 있고 공장도 있고 사람도 있고 숙련된 노동자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있다 이가. 근데 망했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근데. 망한 이유는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전혀 제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취약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나 항상 그러죠. 그 모든 그 감옥에 간 재벌 총수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 내가 저 땅만 팔면은 한 5천억 되는데 그러면 은행 대출 다 갖고 살아난다. 그 땅은 땅일 뿐인 거지. 한마디로. 그 땅은 땅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 자본이 됐든 기술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를 막론하고 내가 필요할 때 그걸 이렇게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다 따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할 수가 없고 경쟁 때문에 또 설사 그걸 전환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장 체계 내가 그래서 오늘까지 3D TV를 만들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내일부터 무슨 4D TV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안 되거든. 자본이 모자라니까 전에 땅 투기하려고 모았던 땅이 많거든. 확 팔아갖고서 안 팔리지. 쟤네 회사가 요새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 땅을 제값에 사주겠어? 안 사주지. 은행이 그냥 땅을 먹어버리잖아. 대출을 쪼여갖고서 그냥 가져가 버리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게 되면 경제가 뭐냐?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가 따로 있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멀쩡한데 자본주의 속에서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앞에 물건을 놓고도 굶어 죽는 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미국에서의 대공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물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 관계라든가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속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왜곡을 가져왔다 하는 거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대응할 때 이런 논리,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걸 우리가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까지를 하는 게 요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엔조학과 학생들은 뭐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이 글로벌 가버넌스 체제라고 하는 것들이 화두에 올라서 그것이 이 자본주의의 이런 큰 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겠느냐 싶긴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그 힘을 축적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후 협약을 맺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국제 금융 관행에 대한 거에서 개선책을 내놓는가 한 것들이 글로벌 가버넌스, 글로벌 시민 사회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나타났다 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걸 조종할 수 있는 아까 조종 얘기했잖아요. 조종하고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가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그 때문에 시민사회 없이는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시민사회도 국경을 넘지 않으면 저게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걸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국의 시민으로서 무슨 한국적 이익에 매몰됐다 그러게 되면은 글로벌 가버넌스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저 환경적으로 뭐 오염 만든 걸 먹고 끝내겠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마 사다 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이게. 자, 그거 그렇고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 가장 큰 국제적으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인권 개념이에요. 인권. 그래서 여러분이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회복지를 하건 NGO를 하건 어떤 공부를 하거나 막론하고 그래도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옛날에 뭐 생각하던 대로 뭐 정치적인 권리라든가 이런 데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권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졌다. 환경권이라든가 뭐 생활권, 경제권, 뭐 여러 가지 소수의 권리 이런 것까지 전부 여성의 권리 모든 게 다 인권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 왜 이렇게 점점 더 인권이 중요해지고 있겠느냐? 그건 바로 인권이라는 걸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모든 전 세계의 시민이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가장 우리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인권이거든. 결국 어디서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빈곤 굶어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데 그거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권이 실제로 유엔에 들어가서는 가장 큰 화두로서 나온 것이 MDG라고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지금도 MDG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밀레니엄, 천년, 디벨롭먼트, 개발, 발전, goals, 목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약자예요. 새천년
개발 목표들인데 여기에 가장 큰 화두는 빈곤의 퇴치예요. 왜?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굶어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글로벌 전 세계 시민사회가 글로벌 가버넌스에 나갈 때 밑을 받쳐주는 것이 바로 확장된 인권의 개념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복지를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거나 나하고 관계되는 데서 인권적인 이슈가 뭐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이 기후 온난화가 됐건 자원의 고갈이 됐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자본주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갖다 잊어갖고 완전히 폐지하자. 혹은 뭐 옛날에 그 소련이 했던 것처럼 무슨 뭐 혁명을 일으켜서 한번 뒤집어보자 하는 게 현실성이 상당히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지 자본주의를 길들여 가느냐. 그 대안적인 경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쪽으로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요새는 많이 접하는 말이 됐지만은 공정무역이란 말 많이 듣죠. 페어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고 실제 뭐 커피라든가 이런 거 요새 보면은 우리는 공정무역으로 한 커피만 팝니다. 뭐 이런 그 커피숍도 많이 생겼어요. 뭐 꼭 그런지 사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은 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자꾸 이런 말을 써서 완전 자본주의적인 무역, 약탈적인 투기적인 무역만이 뭐 다인 것처럼 하는 세상은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다가 더 집어넣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공정무역 체제에도 더 집어넣고 가장 뭐 예를 들어 구체적인 건 뭐냐면은 토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학자예요. 교수 이름이야. 근데 토빈 텍스라고 하는 거를 부과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기적 자본들이 여기저기에다가 돈을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돈을 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거래마다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갖고 빈곤 국가의 빈곤을 해결하는 데 쓰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아까 얘기했죠. 뭔가 전 세계적으로 그 미친 듯이 조정 못하고 나가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조정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들을 만들어 가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세계사회 포럼이라는 데서 이런 화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지만은 이 월드 소셜 포럼이 열린 곳이 맨 처음에 열리고 주로 열리고 있는 중심지가 브라질이고 남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남미가 뭐 소위 말하면 뭐 좌파 정권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 이러잖아요. 남미의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 라틴 아메리카가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지금 얘기한 고난과 재앙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경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좀 교정되어야 된다. 또 제대로 된 공정한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를 하지 않으면은 라틴 아메리카나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좌파 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좌파 정부라고 부르는 정부들도 전부 뭐 예를 들자면 실용적인 좌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라도 자본주의를 교정해 나가면서 길들여 가면서 진정한 대안 경제로 가자라고 하는 쪽의 개념이지 옛날처럼 자본주의 국가를 전복한다든가 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회주의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있다고 되면 전부 좌파. 좌파는 빨갱이. 그러다 보니까 뭐 원숭이는 뭐 바나나는 길어 뭐 이런 쪽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딱 이어붙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게 별로 외로운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뭐니 해도 다 같은 얘기지만은 자기가 분명히 어떤 데서 그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해요. 이런 걸 깔고 좀 보게 되면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까 자기가 관심을 가진 영역 속에서
그런 게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책을 보다가 떠오를 수가 있는 거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떤 단계에서 확 한번 달라진 적이 있다. 정말 그 전과 다르게 내가 각성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래요. 사실은 그게 결론이고요. 내가 그래서 이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작년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굉장히 다른 어려운 책도 많지만 지금 얘기한 차원에서 권하고 싶은 거예요. 진실의 눈을 뜨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유감스럽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외국 사람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왜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됐는가. 뭐 자기 이론을 막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왜 다르게 살다가 이게 바뀌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종교에서는 무슨 내가 하느님을 보게 됐다든가 뭐 이런 얘기 같은 얘기가 되겠지. 그러나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다른 깨우침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여기 실려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 그 진짜 감동이라고나 할까 이런 걸 받은 얘기가 있는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데니얼 엘스버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유명해요. 반전 운동.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이익을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는 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움직임을 미국 속에서 처음 만들어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맨 처음에 일을 한 거는 CIA하고 대통령실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방부 문서를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모든 국방부 문서를. 그런데 이 사람이 반전운동을 하다가 징역에 간 청년을 알게 돼요. 얼마든지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 청년이. 그 다음에 정말 2년 동안 징역을 갔는데 징역을 감으로 해갖고 자기 인생이 완전 다 망가지는 경우였는데 간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가 맨날 하던 일인 국방부 문서 갖다 면밀히 읽어보기 시작하면서 그 학생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거는 그 베트남 사람들만 무고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야만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완전 기밀 중에 기밀인 국방부 문서를 폭로해버려요. 그러므로 해서 반전운동에다가 완전히 불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더 많은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구조를 자꾸 얘기하고 뭐 전체적인 큰 틀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사회 문제론에서 다 괜찮은데 문제 거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성질을 부리자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을 갖다가 비관적으로 보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낙관적으로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꾸면서 잘 살아나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나는 많이 나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좀 기회가 있으면은 보고 거기에서 한번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있었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나렸네.